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이번 시간은 일반 논문 저출산 시대의 인구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이라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2018년 한국인구학회 실린 게재된 논문이고요.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회 논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압축적인 사회경제의 변화만큼 인구정책 환경 또한 복잡한 사회 체제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되는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변동과 인구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인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보여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 운영 원리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처방 대신 중장기적으로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성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및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국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지체된 사회권, 복지권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와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여성과 아동 청소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핵심 단어는 저출산, 인구변동, 인구정책, 인권. 자, 들어가면 2000년대 이후에는 현재까지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합계 출산율 TFR이 역대 최저 수준인 1.05까지 하락됐으며 출생아 수 또한 공식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 통계죠. 지금보다 훨씬 더 전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만큼 인구학적 상황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슈 외적 당에서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인구정책의 핵심 목표는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과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간단 명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처럼 공중보건이나 가족계획 같은 조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듯이 선진국 인구정책의 경우 사회체계가 복잡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인구정책은 인권,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이는 후속적으로 인구정책을 둘러싼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인구정책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단기적 시각에 기초하는 한편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구학적 변동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기간 동안의 정책 결함이 출산율 억제했던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출산율 상승의 모든 정책 영역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과거 50년의 인구 정책은 해당 시점에서 현안으로 인지된 인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장기적 파급 효과를 지닌 인구 변동의 특징을 감안한 인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저하다시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출산율 상승 징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저출산 및 이로 인해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향후 인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장기 비전도 찾기 어렵다. 지난 2016년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 정부대로 제3차 기본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까지 인구 변동과 인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인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보여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영 원리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 또한 과거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 여전히 인구 통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시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처방 대신 중장기적으로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인권이나 복지 측면에서의 이제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건데요. 두 번째 본론으로 인구정책의 주요 쟁점. 본 장에서는 인구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인구와 사회변동 그리고 인구정책과 인권 문제를 검토한다. 우선 인구와 사회변동은 전통적으로 인구와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70년에서 80년대 국제인구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쟁에서 잘 나타나듯이 급격한 인구 변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조건이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 변동의 주된 결정 요인이라는 대립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과거 고출산이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둘러싸고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가능하다. 또 다른 쟁점인 인권의 문제는 과거 인구정책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이후 인구정책을 둘러싼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공공이익, 퍼블릭 그지라는 추상적 논거에 기초하여 인구를 통제하는 대신 인구정책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요. 인구와 사회변동. 인구와 사회변동은 상호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 한국 사회가 보여준 사회 발전 양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저출산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가 대체로 저출산 그리고 이로 인한 영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파급 효과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본절에서는 인구 변동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자,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개 변수로 레허는 연령 구조, 인구 이동, 재생산 과정의 효율성, 성인기 건강 및 인적 자본의 질 등을 지적한다. 우선 인구의 연령 구조는 인데 첫째, 인구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 구조 변화는 인구 배당 효과로 지칭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 예컨대 브롬이라든지 캐닝이라든지 세빌라, 켈린, 슈미트 이런 연구들, 그다음에 맥니콜 이런 연구는 지난 20세기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공이 출산율 감소에 기인한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인구 배당 효과는 양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구 변천 과정을 통한
연령구조 변화가 지닌 초기의 긍정적인 함의는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현재는 이러한 인구 배당 현상의 양면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령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또 다른 사회적 파급 효과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등장과 확대를 들 수 있다. 기대 여명이 크게 높아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고령, 올드에이지, 이 개인적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식됨으로써 독일 등을 선두로 사회보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세대 간 연대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인구 배당 효과와 마찬가지로 과거 인구 변천이 사회보장 제도의 등장과 확대에 순기능을 한 반면 최근의 상황은 그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매개적 변수로서 인구 이동이 있다. 고출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 증가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런 인구 증가 현상은 국내 인구 이동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유출국가와 유입국가 모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 초반 이전에 이뤄진 유럽, 특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동유럽에서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 등지의 인구 이동은 노동력과 기술 측면에서 유입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출국가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유출로 인해 활용 가능한 자원 대비 인구 압력이 감소함과 함께 잔류자의 고용기회 확대, 유출 인구가 보내는 송금액 및 유출 인구의 기현 시 발생하는 저축 및 인적 자본 증가가 유출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인구 이동 또한 과잉 도시화 그리고 국제 인구 이동, 이민, 환경 악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매개 변수로 재생산 과정의 효율성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인구 변천 과정을 통해 적은 출산 횟수를 통해 원하는 출산 횟수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유아및 아동 사망률 감소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여성 노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 활용 또한 가능하게 됐다. 리에 의하면 1800년경 여성들이 생애 대략 70%를 출산과 육아에 보낸 반면 인구 변천 과정을 통해 이 비율은 14% 수준까지 크게 감소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녀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 증가는 후속적으로 자녀 세대의 사회 이동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경우 과거와 달리 자녀의 사회 이동에 대한 불안이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자, 인구학적 변화가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배기 변수로 성인기 건강 및 인적 자본의 질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인구 변천이 이루어지는 동안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감소와 함께 성인의 건강 또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변천 초기의 성인기 건강 향상은 일정 부분 영양 상태 및 공중보건 개선, 전염성 질환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논의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최근의 성인기 건강 향상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소수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인적 물적 투자 집중이 가능해진 것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재생산 과정의 효율성과도 관련됐다. 이러한 성인기 건강 향상은 후속적으로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와 연계되어 생산적인 근로활동 기간을 증가시킴과 함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를 포함하여 성인기 건강과 인적 자본의 질 향상은 인구 변동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서 논의하는 제2의 인구 배당 현상처럼 사회경제적 발전이 인구 변동의 영향을 조절하는 측면을 반영하기도 한다. 앞에서 매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인구 변천이 사회 변동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과정에서 인구 변천과 사회 변동 간의 관계가 선순환인가 아니면 악순환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레허는 인구 변천이 초래하는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 및 그 지속 기간은 인구 변천의 속도, 초기 사망률 감소 후에 인구 성장률 수준, 인구 안정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기제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을 지적한다. 초기 사망률 감소 후에 인구 성장률 수준 및 인구 안정화 기제, 이민간 대체로 개발도상 중심으로 한 논의임을 고려할 때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주된 이슈로 등장하는 선진국 인구 정책의 경우 인구 변천의 속도가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인구 변천과 사회발전 간의 선순환, 악순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인구 변천이 초래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것 같이 인구 변천은 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초기와 달리 장애 요인으로 기능한다. 특히 급속한 인구 변천을 경험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향후 상당히 가파른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구 변천을 경험한 혹은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인구 변천이 초래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에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계략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인구 변천이 초래하는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출산율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과 출생아 수가 감소된 시점 혹은 출생아 수 감소 후 30년간의 기간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시점이 인구 고령화 현상이 최초 시작하는 때는 시점의 분기점 성격을 지닌 반면 출생아 수 감소 30년에 해당하는 시점은 출생아 수 감소가 후속적으로 가임기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에 비해 급격한 인구 변천을 경험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에 따라 인구 변천으로 인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압박은 더 큰 상황이다. 물론 인구 고령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인구 배당 현상과 구분하여 제2차 인구 배당 현상으로 명명되는 이 주장은 단순히 인구 연령 구조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불충분하며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는 출산과 인적자본 투자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저출산의 인적자본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경우 인구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메이슨과 리는 2006년에 저출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생애 저축 증가가 자본노동 비율을 증가시켜 노년 부양 부담 증가를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만 이들은 제2의 인구 배당 현상이 존재하더라도 노년층으로의 공사적 이전이 과도하지 않을 조건 하에서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점진적인 인구 변천을 경험함과 함께 인구 변천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지속 기간이 길었던 선진국들의 경우 제2차 인구 배당 효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은퇴 연기, 복지체계 재편 등의 정책을 통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리고 보다 급격한 방식으로 인구 변천을 경험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인구 고령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배당 효과를 크게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변천으로 인한 기회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그치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 패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급격히 진행된 인구 변천의 부메랑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극주가 있는데요. 대체 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역사가 이미 1930년대에 시작된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세기 초반까지 소득 보장과 건강 보장의 기초를 수립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에 기초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복지국가를 완성한 후에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인 빈곤 등 미완의 복지체제 하에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유럽은 미리미리 이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는 준비 없이 지금 인구 고령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 이 논문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되겠는데요. 인구 정책과 인권입니다. 인권은 현대사에서 정치사회적 논의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 인권선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게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선언한다. 회원국들이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은 일련의 국제 조약들을 제정했는데, 대표적인 규약 협약으로는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그리고 1979년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2조 1항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는 가족계획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 후속 규약에서는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생식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인간의 생식권이 국제법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20년이 된 196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 테헤란 세계인권회의 최종 의정서는 부부는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있게 결정할 기본 인권 및 이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테헤란 인권위원회의 최종 의정서에 나타나는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있게 라는 문구는 후속적으로 생식권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다만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명확하지만 책임있게 권리 행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테헤란 세계인권회의는 강압적인 인구 통제에 대응하여 개인들, 특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인구 증가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당시 피임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된다. 1970년 이후부터는 10년 단위로 국제인구개발회의가 인구정책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70년에서 80년대 기간은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황금기를 구가한 시기에 해당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테헤란 세계인권회의가 급격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선진국의 관점에서 추진된 반면, 197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구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는 1974년 회의는 국제인구 정책 논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임을 잘 보여준다. 결국 회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양쪽 입장을 조율하여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이 인구 증가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4년 부카레스트 회의는 1968년 테헤란 세계인권회의에서 이루어진 생식권을 재확인한다. 동시에 생식권의 권리자 범위를 부부에서 부부와 개인으로 확장하는 한편, 생식권을 주장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외에 구체적인 실천 수단을 가져야 함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1984년 멕시코 시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인구정책 분야에서 나타난 또 다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규모 부채 기란 재정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제발전의 정치사회적으로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인구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구와 발전을 둘러싼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4년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채택된 기본 권고는 개발도상국 정부들로 하여금 가족계획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청됨을 지적하였다.
생식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속한 지역과 사회적 균형을 발전을 동시에 고려. 여기 이제 레이건 관련된 각주인데요. 과거들 레이건 행정부에서 미국은 인구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중립적인 요인이며 과거 1960년 70년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과단 인구학적 개입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구가 아닌 정부에 의한 과단 통제가 문제의 원인이며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접근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견제했다. 미국의 이제 중립적인 미국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이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여성이 본인의 신체, 성적 취향, 재생산과 관련된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 가치 원리로 등장하였다. 세계 인권선언의 제정과 후속의 국제규약, 협약, 채택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구정책 분야에서 인권의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이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와 후속적으로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여성회의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는 인구정책은 인구의 양적 통제 대신 인간의 구체적인 삶으로 초점 옮기는 한편 생식권의 인권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향상이 기본적인 인권 보장뿐 아니라 발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를 지적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영아 아동 모성 사망률 감소, 보편적 교육기회 제공, 특히 여아이들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포함한 생식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 등 2015년까지 향후 20년에 걸쳐 추진될 목표에 동의하였다. 1994년 카이로 회의 이후 개최된 제4차 여성회의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인식하는 한편 원하지 않는 임신 출산 없이 생식권과 생식건강을 온전히 도모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카이로 회의 이후 인구정책 패러다임은 과거의 거식 이슈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권리, 건강,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으며 인구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논거와 실행 방식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구정책은 인권 존중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인구정책의 경우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인권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정책에서 인권의 문제는 최근 들어 윤리적 차원에서도 진전을 보고 있는데 특히 생명윤리는 최근의 생식보조술과 같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처럼 기술 발전의 매우 빠른 관계로 법적인 보호가 쉽지 않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죠. 한국의 인구 변동과 인구 정책, 진단과 평가. 자, 한국의 인구 변동 진단.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 아래로 떨어진 후 저출산 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합계 출산율이 1.5 아래로 떨어진 후 20년 가까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들 세대가 가임 세대의 주축을 형성하게 된 2010년은 전후로 부적, 마이너스적 인구 모델 모멘텀 단계로 지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 변동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 파급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상이 노후소득 보장이나 건강보장 같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은 이미 확실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경제, 산업 및 노동시장, 지역사회, 국제관계, 환경 등의 영역에서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며 비록 우리나라의 현 사회적 복지적 수준, 예컨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고려할 때 재정 안정화만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인구 고령화 및 조선시대 도래 이전의 복지국가를 완성한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인구 변동에서 받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사례는 출산율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복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은퇴 연기, 여성의 경제활 등 참가, 제고, 연금 개혁 등 다양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초출산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 정책에 기초한 접근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조치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인구 변동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심각성과 함께 현재 발급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구 정책의 주장점 부분에서 인구가 사회 변동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기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인구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과거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보여준 사회발전 양식의 산물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특히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국가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발전론적 접근은 개인들이 결혼하고 자유출산 양육하는 조건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불가피한 혹은 선택적 적응 현상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한국이나 대만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발전주의 국가에서도 복지는 중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전체의 부 증가와 곧바로 개인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와 개인의 차원의 복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간극의 문제는 인식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보여준 발전주의 경로는 과거 고출산 시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비록 국가적인 목표인 경제 성장을 위해 출산율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출산율 하락은 낮은 수준의 개인적 복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세대 내 혹은 세대를 가로질러 사회적 상향 이동을 열망한 개인들의 욕구와도 조응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거와 달리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들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 같은 발전주의 접근에 기초한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인구학적 상황이 단순한 인구 변동이 아닌 한국 사회가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보여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운영의 원리와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한데 단기간에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 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수 혹은 진보적 이념을 가로질러 향후에도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에 대한 외형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시각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를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가 도출돼도 있겠지만 이런 단기간에 실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비록 현재 저출산 문제가 과거 한국 사회가 보여준 발전론적 접근의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문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출산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강조하는 보수적 정당을 또한 저출산 대응 관련 복지 정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갖는 사회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물론 저출산 현상이 곧바로 사회 변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인구 정책을 재평가인데요. 앞에도 각종 하나 있어요. 저출산의 사회개혁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점은 1930년대 스웨덴에서 개혁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멜사스 인구론은 사회개혁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보수주의의 이론적 기초였다. 그러나 피명명과 후속적인 출산율 하락은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고출산 시대와 달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따라 보수주의자들 또한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미달의 이게 논문인데요. 참고로 스웨덴에서 전통적으로 사회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주의는 출산 장려, 진보주의는 출산 억제, 신멜서스주의를 통한 사회개혁과 사회진보를 지향했다. 그러나 사회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주의 진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미달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개혁을 사회민주당의 핵심 이슈로 만듦으로써 진보 보수층의 의제를 통합시켰다. 자, 그런 스웨덴의 예죠. 자,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인구정책 세부 사항들에 대한 정리 및 평가 작업, 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가 2016년 보건소 연구원에서 냈고요. 있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는 인구정책의 주요 특징들을 간략히 정의한 한편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표 1에서 살펴보듯이 일반적으로 한국 인구정책은 50년은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 62, 95, 질적 측면을 제거하는 단계 96, 2004, 출산 장려 2005 현재 이 패러다임을 전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정책이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방향을 전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되는 과도기 1990년 2004년의 인구정책이 과연 인구의 질적 측면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다. 사실 1996, 2004년 기간은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시기의 성격이 강하다. 우선 표일 같은 조치들이 인구의 질적 형상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인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모든 인구정책에서 고려되는 사항이다. 과거 출산 억제 시기는 물론 현재 출산 장려 시기 또한 인적 자본 같은 인구의 질적 측면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인구 증가율이 2% 아래로 떨어진 1970년대에는 물론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 아래로 하락한 1980년대에도 출산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더욱이 국제 인구 변동에 기초하여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에서는 발전론적 관점 인구 정책을 개인들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96년, 2004년의 기간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인구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시기가 강하다. 말수 있다는 거죠. 자, 표를 보니까 인구 증가 억제 정책 1962, 95년은 가족계획 사업을 준비했고 가족계획 사업 조직 체계를 완비했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다원화, 인구 증가 억제 정책 강화, 인구 증가 억제 정책 마무리가 됐고요. 중간기인 96년, 2004년은 인구 자질 향상 정책, 출생 성비 왜곡 시정 및 인공 임신 중절 예방, 가족 보건복지 증진 및 청소년 성문제 대응, 여성체 및 인력 활용 제고, 고령자 복지 시설 정비 및 고령자 인력 활동 제고, 기존 가족계획 사업 및 출산 억제 지원 정책 조정. 현재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06, 2010, 2차는 2011, 15, 3차는 2016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둘째, 과거 출산 억제 시기 인구 정책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대표적인 국가로 언급된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출산율 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권, 생식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엄격히 개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추진된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에 조직적으로 설계되고 억압적 방식으로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의 분만 급여를 둘째 출산까지로 제한하는 것 같은 광범위한 규제 혹은 보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연구원 자료를 참고하고요. 이들 조치들은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장 측면에서 그 문제가 적지 않다.
급격한 출산을 감소를 초래한 상황적 조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의 출산율 감소가 단순히 인구 정책 설계의 효과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관련된 개인들의 욕구에 인구 정책이 조응한 것이 관련해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사이에서 사회적 상황 이동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출산 감소를 향한 욕구 또한 작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극한 인구 출산율 감소를 단순히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한 결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의 배경에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성공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성공이 단순히 인구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욕구와도 관련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욕구 간 조응성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정부의 적정 목표와 국민들의 욕구 간에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개인은 여전히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 이유로. 마지막으로 현재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억제와 출산 장려라는 상반된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여전히 인구 통계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보니까 가족계획의 효과성은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다.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감소된 경우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없었을 경우 출산율이 어떤 변화를 보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개발도상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 발전이나 출산율이 감소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게 브라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출산율 감소의 미비한 수준의 성공률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본질적 견함이 아니라 재정 조직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결과이며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면 도전 결과를 잊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출산 장려 정책은 바뀌었지만 인구 정책 패러다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 여기 또 보면 예컨대 현재 저출산 관련된 가장 큰 사정이 하나는 개인들과 삶의 질이 크게 약화되었던 측면에서 그런 문제죠.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지만 개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 네 번째는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 방향은 인구정책의 운영 원칙과 대응 방식, 상당수의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과연 가능한가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 및 적지 않고 는 상황이다. 정책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기응변식 대응 대신 일련의 운영 원칙하에 인구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사회위원회 뭐 이런 저출산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뭐 저출생 대응 뭐 기획부라고 뭐 같이 이름이 됐는데 이 예산 집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정부 행정부의 부처가 돼야 되지 효과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정책 운영 원리가 알려 첫째 민주주의 원리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1930년 스웨덴 인구정책의 초소가 닫힌 미달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산 장려와 관련된 전체적 접근이 단기적으로 효율성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인구 정책의 정부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한 적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는 인구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인데 인구정책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선진국 인구정책의 경우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설계 과정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과 지속성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 방향 앞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적 상황 문제의 원인을 제어하는
한편 사회부장, 노동시장, 지역사회 재구조화 등 이런 급격한 인구 변동으로부터 파고된 문제들을 동시로 지향, 적응함을 언급했다. 그래서 표 2에서 보면 1, 2차 기본계획 마찬가지로 3차 계획 던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목표를 합계 출산율에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1,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상의 정책 목표 1차는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이런 얘기고 2차는 유리한 뭐 똑같은데 점진율 출산율 회복 이게 이제 96년부터 이제 온 거죠. 그 다음에 3차에서 합계 출산율을 1.7 뭐 2.1 2.1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되니까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합계 출산율 저출산 대응 부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앞에서도 언급 합계 출산율 출산 부분 인구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지체된 사회권 복지권을 강화하는 반면 인구의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여성, 아동, 청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방향과 더불어 출산관리 인구 정책은 인구와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말한 이런 여성, 아동,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런 얘기죠. 여성과 함께 인구 정책 차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이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인구 정책 방향으로 사회권 복지권 강화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력 분야 인구 정책의 대응 원칙과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봤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고려할 때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논의들이 다분히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인구 정책의 역사는 인권의 가치에 기초한 인구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출산율 일정 수준 이상 높일 잠재력을 지닌 접근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출산을 둘러싼 개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정실히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적 접근이 저출산 문제 해결 측면에서 일견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체주의적 발행하던 1930년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스페인의 인구정책 조속을 다친 매달했던 이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부터 80년의 경과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 의해 출산을 하며 이와 관련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적 접근법만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구정책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권의 가치에 기초한 인구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과거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정책을 할 때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감소 정책을 했고 국민들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 같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지금 정부는 강력히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뭐 직장 문제, 뭐 육아 문제, 뭐 주택 문제, 기타 등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층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뭐 그냥 어떤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어떤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스스로 그들이 출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더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겠습니다.